웰컴.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상렬의 재테크과의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 50년 이상 살면서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안 풀리죠? 오늘 제가 할 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례로 본다면 큰 무리 없이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이 되고 4년 동안 경제정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뭐 전 세계적인 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고 워낙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외교, 뭐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대국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약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투자 설계의 방향이죠. 결국은 제가 10억 목돈 마련 절대법칙이라는 곳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인생에서 1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10억 원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10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에서 연 5%, 4, 5%의 기대 수익률, 투자 수익률, 이자 배당, 임대 수익률만 올린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3, 4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아무리 저금리가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의 분산 투자해서 받으실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할 때 필요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 아주 환상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억이라는 돈이 물론 뭐 20억도 좋고 100억도 좋고 다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키워드를 잡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죠. 특히 요즘 2030 세대가 우리 40, 50, 50, 60 세대에 비해서 삶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응답하라 1988 같은 데서 보면 금리가 15% 이상이었을 때는 사실 뭐 다른 재테크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예금만 넣어둬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으로 한번 갈아탔고 또 금리가 더 떨어져서 채권도 팔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동산으로 좀 부를 이루고 특히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도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여러 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왔는데 지금 막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들어오는 우리 2030 세대들은 지금 1.5%도 안 되는 이런 실질 금리를 가지고 돈을 불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예금 이자를 어떻게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자 아니면 배당이죠. 임대료 받기에는 건물주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금을 하기도 어렵고 건물을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한국 주식도 있지만 또 미국 배당 주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동학개미 열풍도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단지 주식 하나만 바라보고 미국 배당주, 배당이라는 하나만 바라보고 들어가다 보면 어떠한 선배님들처럼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원리를 좀 알고 간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재테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사실 뒤에 빚부터 갚아라라는 책을 제가 2017년에 이제 썼는데 사실 이 책을 쓰고 나서 많은 은행권에서 강의가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저는 강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저는 저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저기서 얘기하는 빚이라는 것은 담보대출을 위한 아주 좋은 빚이 아니고 자기의 과소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씀씀이를 위해서 과도한 신용대출 이러한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부채를 빨리 갚지 않으면 그것도 은퇴할 때까지 돈을 벌지 못할 때까지 갚지 않으면 인생이 갑자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20년 일본식 불황이 왔잖아요. 그게 한국에도 지금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차제에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성공을 했고, 바이든은 민주당입니다.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때 8년 동안 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을 했다는 것은 거의 오바마 정부와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거의 제2의 오바마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의 보수층과 어떤 진보 세력, 그다음 미국의 보수층인 공화당과 그다음에 진보인 민주당. 민주당은 뭐겠습니까? 최저임금 같은 거죠. 불평등을 해소하고 만인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노믹스, 즉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거다.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시경제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나무와 산을 볼 때 산을 바라보는 어떤 경제 정책이 있고요. 나무를 바라보는 경제 정책이 있는데, 산을 바라보는 경제 정책을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하고요.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민간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는 걸 보통 미시경제라고 하는데, 이 거시경제에 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국민소득은 보통 국민들이 얼마나 소비를 잘하느냐, 소비를 안 하면 경기가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느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면 국민소득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정부가 얼마나 재정 지출을 하느냐, 수출해서 수입을 뺀 게 얼마나 되느냐, 수출이 잘 되면 국민소득이 올라가겠죠. 이 중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나게 막대한 양의 재정 유동성을, 돈을 프린팅하고 있죠.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찍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찍어내는 거는 역시 미국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돈을 찍어내는 것은 사실 실물 경제에 들어가서 소비가 이렇게 활발해지고 민간 소비가 일어나도록 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풀린 돈들이 유동성들이라고 하죠. 이런 유동성들이 민간 실질 실물 경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 시장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산 시장은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주식에 거품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거품들은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들어가서 뭐 짜장면도 사 먹고 짬뽕도 사 먹고 삼겹살도 사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사 먹고 계속 주식이나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 경기는 안 돌아가고 있고 소비는 위축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거꾸로 바이든은 아마도 이번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모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간 소비를 또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댐이나 도로나 교통이나 항만이나 이런 어떤 뉴딜 정책 같은 거를 만들려면 정부에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머니.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2가지, 미시경제 관점에서는 3가지 정도의 정책을 쓸 거다. 이미 쓰고도 있고 있는데, 공화당보다는 민간 부분에 돈 푸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재정 정책으로 정부가 돈을 벌어야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마구 쏟아 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라의 부채가 많아지면 결국 달러 패권국 미국도 달러를 너무 많이 풀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돼서 물가 상승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돈이 너무 많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이상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유럽에서 또는 중국의 화폐 위안화가 아니면 유로가 기축통화의 힘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화당의 기본적인 정책은 뭐였냐면, 달러를 너무 많이 풀지 말고, 풀긴 풀되 너무 많이 풀지 말고 적당히 나라의 부채를 갚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됐잖아요. 민주당은 MMT라고 해서 Modern Monetary Theory라는 현대 통화 이론을 신봉하는 주자들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관계없이 돈을 찍어라 이겁니다.
돈을 찍어라. 그러니까 돈을 마구마구 찍어야 되는데, 단적인 예로 일본 정부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일본 GDP의 240%, 그러니까 2.4배에 해당하는 돈을 찍고도 안 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을 찍는 정책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4년 동안 임기를 맞았기 때문에 돈을 무한정 찍어낼 거다. 보통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적 완화라고 그러죠. 양적 완화. 이거는 통화정책 두 번째, 모니터리 폴리시, 통화정책 두 번째고요. 통화정책의 첫 번째는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금리를 제로, 현재 미국 금리가 제로, 0에서 0.25%가 기준금리잖아요. 그래서 제발 저축하지 말고 좀 써라 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기조가. 이게 통화정책 첫 번째고, 통화정책 두 번째는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거죠.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돈을 안 쓰니까 돈을 찍어서, 이걸 머니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돈을 찍어서 돈을 쓰도록 민간 부분에 푸는 거죠. 그래도 돈을 안 쓰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세 번째 재정 지출을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게 바로 재난지원금 같은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라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같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에 대해서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게 바로 오바마 케어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앞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유층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고, 법인들에 대해서는 돈을 엄청나게 부과하고, 일반 시중들, 시민들, 서민들, 최빈곤층들에 대한 부상복지를 엄청나게 확대할 것이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아주 많이 걷어들이는 세수 정책을 확보할 거고, 또 하나는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국채라는 것은 나라의 빚이거든요. 지금 나라에서 내가 재난지원금을 한 몇 조 달러 푸냐면 2.2조 달러 정도 푼다고 그랬습니다. 바이든이 2.2조 달러를 풀려면 도대체 우리나라 돈으로 뭐 대략 한 2,200조 되나요? 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자, 아메리카,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믿으시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사겠죠. 미국은 안전하니까. 미국의 채권을 미국에서도 사지만 한국에서도 사고, 일본에서 사고, 유럽에서 사고, 중국에서 사고, 이렇게 사면 미국 정부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막 돈을 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채 발행입니다. 오상렬의 재테크 과외는 아주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은 아니고요. 투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축이나 부채 상환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위한,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 삼아 들어주시고요. 그냥 지금 막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라거나, 아니면 금융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좀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조 바이든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돈을 많이 쓸 거고 많이 지출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모을 겁니다. 하나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거고요. 하나는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겁니다. 자,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이 흔해지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채권을 팔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럼 시중에 있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겠죠. 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는 FOMC의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은 트럼프와 약속을 했죠. 그래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으나, 채권이 저렇게 많이 발행이 만약에 된다면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이 발행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겠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에 있던 투자돼 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미국으로 많이 도망가 버리면 달러가 없는 외환 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한국의 금리를 올리게 될 겁니다. 미국보다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제 방송 마지막에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재정 정책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 걸 말씀드릴 또 하나 세금을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는 조금 잘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었고 부동산 재벌이다 보니까 친재벌 편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기술주들, 테크주들 이런 주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가 독점을 해도 그냥 놔뒀어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엄청나게 낮췄어요. 왜냐하면 친기업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인세는 보통 이 순이익이 2억까지는 뭐 10%, 200억까지는 20%, 이상은 22%인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낮았어요. 21%였는데 조 바이든은 약 28%까지 올린다라는 거예요. 왜 올립니까? 법인에다가 세금을 걷어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돈을 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걷어들일 거예요. 또 하나는 부유세를 증세할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거예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 바이든이 되면서 증시에서는 월가에서는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되면 친기업 정책이 친서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야 이거 법인들 이거 뭐 장사하기 어렵겠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라갔잖아요. 그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변동성.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까? 이게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변동성이 해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4년 동안 하는 동안은 럭비공처럼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보다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증시가 오히려 아주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 바이든의 공약의 첫 번째 슬로건이 뭐냐면 빌드, 백, 베러입니다. 빌드, 만들자. 뭐를? 백, 과거에 베러, 좋은 거를 더 좋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로 강하게 미는 거는 뭐냐면요. 트럼프가 탈퇴했던 전 세계 협약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어요. 유네스코도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있고 거의 모든 그 협약이 다 탈퇴했어요. 근데 이 탈퇴했던 거를 다시 재가입을 할 건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파리 기후 온난화 조약이에요. 이게 교토 의정서라고 해서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의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 지구가 너무 온난화되고 있다. 이거 전 세계적인 문제다.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난화를 감축하기 위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가스, 석유, 석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 거에 이 바이든이 공약을 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여러분 자동차는 기름 늘어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뭘로 대체가 될까요? 현대 자동차 넥소가 하는 수소차, 전기차 이걸로 전부 바뀌는 거고 미국 공무원들이 타는 300만 대인가요? 500만 대의 그 공무원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듣자마자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전기차, 수소차, 현대 자동차 또 뭐 현대 모비스 뭐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투자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랐거든. 예, 올랐어요. 이미 올랐고 근데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 초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뉴딜 펀드를 만들잖아요. 뉴딜 펀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뉴딜 그린 펀드가 있고 뉴딜 디지털 펀드가 있고 뉴딜 인프라 펀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뉴딜 그린 펀드가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도 친환경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있죠. 여기에 모든 돈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이든의 민주당과 문재인의 민주당 정책이 굉장히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하나만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친환경 에너지에다 투자하는 거죠. 굳이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세죠. 대세.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성장주의자 가치주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런 주식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전을 자 지금까지 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조 바이든의 민주당이 되면 돈을 엄청나게 땡기고 부자들한테 돈을 완전히 땡겨가지고
서민들한테 돈을 풀고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마구 풀 거기 때문에 금리가 마구 올라가고 돈을 막 푸니까 양적 완화가 되죠. 양적 완화가 되면 달러가 전 세상에 너무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좋을 테니까 달러들이 우리나라 미국으로 도망 안 가고 우리나라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원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는 올라가겠죠. 원화가 올라가면 금융주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금융주는 뭡니까? 뭐 신한금융, 뭐 KB금융, 우리금융 뭐 이런 금융주식, 은행 주식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리고 실물자산 쪽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달러가 약해지면 반대 안전자산이 있잖아요. 바로 금이죠. 예. 금이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금이 좋아지면 금에다가 투자하는데 골드바를 살 수도 있고 골드리슈나 금과 관련된 뭐 지수 ETF도 있고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고려 아연 같은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면 배당 수익률도 한 3% 이상 정도 나오니까 금과 관련된 그런 종목을 하는 것도 좋은데 수박이님께서 ETF에 말씀하셨는데 ETF는 한 개 업종의 200개의 주식을 동시에 사서 이걸 주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배당 주식에 투자는 ETF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을 청약하러 가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뭔가 모델하우스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반전은 뭐냐면요.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삼권 분립.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 바이든은 어디에 수장이 됐나요? 행정부에 수장이 된 거예요. 행정부. 그럼 행정부가 재정정책을 만들고 통화정책을 만들어서 통화정책 1 그래서 저금리로 하고 MP2 통화정책 2를 해서 양적 완화 돈을 풀고 MP3 그래서 돈을 마구마구 뿌리고 재난지원금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행정부는 민주당이 됐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반대 세력인 공화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민주당 일변도의 재정 정책을 펼칠 거라고 했지만 상원의 반대에 걸려서 금리를 많이 올리지도 못할 것이고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없을 것이고 달러를 무한대로 찍을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오히려 아름다운 하모니가 4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해서 미국의 채권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올라가는 거는 폭이 조금 줄어들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출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박 반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테크주들, 기술주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주식들이 너무 제대로 나가니까 평등을 외치고 있는 바이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너무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법을 지금 만들었냐면 반독점 규제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구글 같은 회사들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원이 공화당이 되면서 이게 그러기가 어려워진 거죠. 또한 법인세도 아까 28%까지 올리려고 했으나 그것도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화가 오른다고 하셨는데 달러 푸는 만큼 우리나라 돈이 많이 풀 가능성은 없나? 우리나라는요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요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냥 찍는 대로 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돈을 써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신사임당을 찍으면 중국에서 써줄까요? 안 써줘요. 그럼 뭐가 되나요?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물건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돈만 많이 찍어내면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상승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돈이 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화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찍을 이유가 없는 건데 미국은 왜 찍느냐?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아무리 찍어도 전 세계에서 돈을 써주니까 화폐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 싫은데 쌤이 잘 챙겨서서 자꾸 보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3년 전에 우리 딸이 경제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따님이 경제를 너무 몰라서 조금이라도 가르쳐 보겠다 꼬셨는데 이게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네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돈은 나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50대, 60대 늦었다고 해가지고 늦은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저축하는 나이가 60대고요. 두 번째로 저축 많이 하는 데가 70대입니다. 70대.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큰 노후 고령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진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투자 설계 방향 2부를 한 15분 정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투자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투자와 투기가 다르죠. 투자를 얘기할 때는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발할 때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투기는요, 투기꾼들은, 사기꾼들은 위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수익만 얘기합니다. 수익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사업 제안을 하거나 좋은 뭐 주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야, 위험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위험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고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 그건 투자. 그것도 뭐 없이 그냥 아니 좋아 무조건 이렇게 카더라 그러면 그거는 투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미국 책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뉴욕 맨하탄에 요트들이 쫙 정박해 있는데 너무너무 멋진 요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전문가하고 고객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고객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 요트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고객이었을까요? 투자 전문가였을까요? 바로 투자 전문가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투자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돈을 굴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5% 공부를 하시고 5%만 전문가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 그게 올바른 재테크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R&R,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자기의 역할이 있고요. 자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때 8년 동안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오바마의 세미 오바마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를 기억하시면 조 바이든의 투자 전략도 짜기가 쉬울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0억 목돈 마련을 원하시는지, 노후 자금을 원하시는지, 자녀의 결혼을 원하시는지, 주택 마련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투자, 부동산 건물을 원하시는지를 그거를 가지고 금융 집짓기라는 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인생이라는 평평한 땅에 이 보험과 비상예비 자금을 준비를 하는 게 기초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을 세우는데 은퇴할 때까지는 빚 갚고 저축하는 거고요. 은퇴한 이후에는 노후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를 설계를 지금 하고 준비는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돈이 쌓인 다음에 투자를 하고 절세를 한다면 재정적인 안정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수입 지출과 자산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분석 평가 진단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환경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금융 환경 변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바이드노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나의 재정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는 어디에 장점이 있고 어디에 단점이 있는 거는 바이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 재산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채권에 투자해야 될지 변액보험에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보험으로 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는 바이든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에도 투자하고 그 기술주 테크주에도 투자하고 전통 가치주에도 투자하고 금리가 좀 오를 거에 대해서 빚도 갚고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환경을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스텝 5를 하죠. 그래서 스텝 5라고 해서 이번 달 말부터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 10억 목돈 마련 절대 법칙 스텝 5를 제가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텝 1은 100만 원 만들기. 해서 100만 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초 뭐 재테크 지식도 가르쳐드리고 100만 원 모으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알려드리고 스텝 2 과정은 이제 비상예비자금 만드는 1000만 원 정도 만드는 단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스텝 3는 신용대출 만드는 단계. 그러면 신용대출도 없고 100만 원도 있고 비상예비자금도 모아놨다면
스텝 4 목적 자금, 노후 자금이나 담보대출이나 아니면 주택 마련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마지막 5 단계가 투자 전략 쪽으로 가서 포트폴리오 짜고 자산 배분해서 어떻게 하면 10억을 만드는지를 가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5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면 실행을 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달성을 하게 되면 다시 금융집집기로 가서 내가 만약에 저축 설계를 끝냈다면 은퇴 설계, 은퇴 설계 끝나면 투자 설계, 투자 설계 끝내면 세금 설계, 이렇게 해서 계속 도는 단계가 됩니다. 바이드노믹스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이드노믹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uild back better. 그래서 거시경제는 산이라고 했고, 밑에 보면서 말씀하시면 마이크가 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루비님. 네, 우리 따님이 보고 계시네요. 예, 하이루비님이 저희 따님입니다. 예, 아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따님 사랑합니다. 예. 자, 그래서 거시경제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인데, C는 이제 국민들이 쓰는 소비에, 기업들이 하는 투자에, 정부의 재정 정책인데, 아무래도 아까 바이든은 재정 정책을 통해 돈을 많이 푼다고 했고, MMT라는 게 마던 머니터리 티어리라고 해서 현대 통화 이론인데, 뭐 이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돈을 무지막지하게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재정 정책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채를 발행한다. 세금 확대하는 거는 법인에서 돈을 받고 부유한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 그래서 법인세를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법인들이 별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증권가가 떨어지는데, 그렇진 않을 거고, 반독점 규제법 때문에 테크주, 기술주가 안 좋아질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원이 공화당에 있으면서 그렇진 않을 거다. 그래서 기술주와 가치주가 균등하게 갈 것이고, 친환경 주식이 뭐 잘 될 거는,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그건 관계없죠. 모든 전 세계가 그거는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굉장한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국채 발행을 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금리가 올라갈 건데, 말씀드린 대로 블루 웨이브, 민주당이 행정부와 상원을 장악하는 거를 미국 용어로 블루 웨이브, 블루가 파랑색이잖아요. 보통 민주당의 색깔은 파랑색이고 공화당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블루 웨이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그리드 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른 당파일 때를 그리드 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기축통화라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뿌릴 것 같지만, 뿌려도 제가 볼 때는 GDP에 현재 한 140, 50%까지 지금 찍고 있는데, 아마 찍긴 찍을 겁니다. 많이 찍을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화당이 반대를 해도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양적 완화가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이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원화가 상승되고, 원화가 상승되면 수출에는 좀 영향이 있겠죠. 그럼 수출 관련된 전통 기업주들의 주식은 약간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관련해 수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좀 시쳇말로 짓밟는 것은, 이거는 트럼프의 공화당이나 바이든의 민주당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싱크탱크가 있거든요. 싱크탱크는 이 당파를 떠나서 중국을 제압하는 팍스 아메리카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잘못 이렇게 좀 시쳇말로 기어오르다가 한 방에 떨어진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일본이었고요. 일본은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 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날렸죠. 그래서 90년대부터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미국한테 한번 덤비다가, 한때 소니가 소니 픽처스라고 영화사를 막 사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미국 뉴욕의 부동산을 일본이 뭐 반을 샀다,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일본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미국이 살짝 잠재운 게 그거고요. 두 번째, 소련이라는 연방 국가가 있었는데, 소련이 너무 이렇게 석유를 많이 팔면서 잘 올라오니까 소련을 한 방에 무너뜨렸죠. 석유를 그 중동 국가하고 이렇게 좀 짜고 나서 유가의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소련의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부채 선언을 포기한 거를 유도했죠. 그래서 사실상 뭐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와해가 돼서 러시아가 나오고 우크라이나가 나오고 뭐 슬로바키아가 나오고 이렇게 쪼개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 중국이 기축 통화를 노리고 전 세계 패권을 노리고 지금 미국한테 덤비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미국은 결코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중국도 한족, 조선족, 만주족, 몽고족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다라고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중국은 여전히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거를 너무 카피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건데, 뭐 트럼프처럼 관세 보복을 막 120%, 130% 이렇게 세게 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공조를 많이 이렇게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처럼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많이 푸는데 베네수엘라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외화 보유고를 엄청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업이나 국가는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금융 위기가 온다면 세 가지 부문이 있잖아요.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그다음 민간이 있잖아, 가게가 있잖아, 우리 같은. 이 셋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국가와 기업은 아주 강력하고 국간이 아주 철철 넘치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가계, 민간 부분입니다. 제가 빚부터 갚아라 책을 썼을 때가 약 1300조의 가계부채가 있었는데 지금 1850조거든요. 약 3년 만에 550조가 늘었고요. 인당 8천만 원의 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좀 걱정이죠. 금의 가치 상승, 친환경 에너지, 그래서 뭐 풍력 발전, 풍력 터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 이런 거를 네이버에 한번 치시면요,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많이 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주식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왜 2030들은 미국의 배당주를 좋아할까? 이자가 나오는 예금을 뭐 1억 넣어놔도 앞으로 몇 년 있으면 9,500만 원 주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어떻게 예금에 2030들이 그나마 없는, 그러니까 예금에 저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배당주를 하는 거고요. 배당을 주는 거는 이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도 배당 주식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드노믹스의 결론적으로 주식은 테크주도 좋겠지만 친환경, 배당, 성장주 뭐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있죠. 배당도 많이 하지만 성장도 되는 이런 주식들 되게 좋지 않을까 보고요. 채권은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숏셀링이라고 합니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바이든의 정책에 의하면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는 거를 숏이라고 합니다. 숏. SOHORT, 숏, 작다. 롱이 아니에요. 그다음 금리는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대출 금리까지 영향받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막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율은 달러가 약세니까 우리나라 원화 1달러에 1,000원이라면 1달러에 800원이 되는 거죠.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러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800원이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달러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환테크를 할 때 미국인들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달러가 힘을 못 주면 원화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사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달러가 약해지고 있는데 원화를 사야죠. 원화를 사면 주식이 예를 들어 1,000원이었는데 근데 그 주식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9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100원 손실 봤죠. 그런데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환율이 1달러에 8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200원 벌었죠. 그러니까 주식은 100원 떨어졌는데 환율로 200원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환테크는 되게 중요한 거고, 약달러가 어떻게 중요한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용어입니다. 용어.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양적 완화라는 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달러 약세라는 말도 나왔고, 블루 웨이브라는 말도 나왔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제 입을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말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이해가 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말 중에 잘 안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이런 단어를 꼭 적으셨다가 이 단어를 네이버로 찾으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단어의 이해를 높이는 것. 제가 뭐 어려운 단어를 막 말을 꽈가면서 안 하는 편인데요.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려운 단어들을 마구마구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엄청나게 어렵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라피슬라즐님 채권이 너무나 어렵죠? 채권이라는 건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MMT는요, 그냥 뭐 현대통화이론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마구마구 푸는 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핵심 단어, 이해 안 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혹시 제 단어 중에 저도 모르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가 나왔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걸 좀 더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제가 저 혼자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좀 더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스펀지처럼 이 금융 지식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투자 설계의 방향을 마무리하면서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무슨 영화냐면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관상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송강호 씨가 임금을 잘못 선택을 하죠, 자기가. 그래서 유배를 당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는데 나는 바람을 보지 못하고 파도만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식이 오르네, 채권이 오르네 이런 거는 파도고요.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보는 게 바로 바이드노믹스를 이해하는 게 바람입니다. 바람을 알아야만 어떤 파도가 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갈공명도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이 불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적벽대전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적벽대전이 아니라 금융대전에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